작은 서점. 그녀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백수린의 소설 중국인 할머니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열었습니다. 중국인 할머니와 그 손녀의 관계를 그린 이야기인데요. 할머니는 70년을 한국에서 살았지만 화교로 불리면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손녀의 눈으로 그려갑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KBS 1라디오 작은 서점에서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어 콩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팟캐스트와 오디오 클립, KBS 앱 콩을 통해서 작은 서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예스24 김유리 MD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취자 김형준님께서 김유리 MD님의 첫 방송부터 듣고 있습니다. 갈수록 편안하게 소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음성도 밤에 듣기에 차분하고 편안합니다 하셨어요. 오. 저의 처음을 알고 계시다니 좀 부끄럽긴 하지만. 아니, 뭐, 처음이나 지금이나 시종이 일관, 예, 변함없이, 진짜 차분하고 편안한 그런 분이세요. 음성이 진짜 이렇게, 밤에 적합한, 날카롭지 않은, 예, 뭔지 아시죠? 둥글둥글한 그런 게 있으시거든요. 자, 오늘도 한번 편안하게, 네, 좋은 책 소개 받아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약간 건강 취미 코너에 있을 것 같은 책 제목인데요. 사실 우리의 그 가장 본능적인 요구 중에 하나가 식욕이잖아요. 네. 먹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입니다. 지난 7월 28일에 빛의 서가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됐고요. 최영진, 김대수 저자의 신간 먹는 욕망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표지만 봤을 때는 흔한 맛집 소개나 요리 레시피가 적혀있나 싶은 제목이긴 한데, 네, 음식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심리라든지 역사 그리고 사회를 들여다보는 인문학 도서입니다. 요즘 제가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왜 이렇게 요즘 식탐이 늘었어? 왜 이렇게 나 식탐 어떻게? 정말 식탐이라는 단어를 요즘 쓰고 있는데, 네, 보통 여름 되면 좀 다이어트도 하고 뭐 너무 더워서 입맛이 없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약간 고민인데 지금 이 먹는 욕망이라는 책 표지를 보니까 검은색이에요. 맞아요. 이 먹는 욕망이, 네, 검은 욕망, 뭔가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욕망,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건가요? 심지어 부제는 당신은 본능을 이길 수 있는가인데, 네, 사실 본능 못 이기죠. 다 먹고 싶어하고 일어나면 사실 저는 하는 생각이, 오늘은 뭐 먹을까? 저는 꿈까지 꿔요. 막 그날 못 먹었는데 막 그 간절함이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요즘. 그리고 먹방도 많이 보잖아요. 뭔가, 네, 먹고 맞아요. 싶을 때 그쵸. 그런, 네,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진짜 제목이 명저다. 책 매대에 깔려 있으면 대한민국 여자분들이면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으면 욕망 이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펼쳐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욕망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해답을 똑부러지게 내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아마 다이어트 책으로 분류돼서, 네, 건강 쪽으로 출간됐었어야 하는데 인문학으로 출간되다 보니. 인문학이에요. 네.
식욕에 대해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라 이게 먹는 것에 대한 의미가 사회학적이고 뭐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띠는지 그걸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음식에 끌리고 어떤 음식은 또 왜 먹기 싫은지 그 기저에 깔린 욕망을 파헤치는 책입니다. 이 책 두 저자분이신데 처음으로 저자가 두 명인가요? 네, 공저자세요. 네. 이제 최영진 교수님과 김대수 교수님이신데요. 네. 뇌 과학으로 욕망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글을 쓰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저자분 중에 한 분인 이제 최영진 교수님은 현장에서 내과 전공의로 실제로 일을 하시고 네. 내분비 내과 교수로 이제 진료를 매진하시다가 현재는 기초의학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고요. 김대수 교수님은 행동유전학의 권위자이자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십니다. 두 분 다 왜 방송에 또 출연하신 맞아요. 퀴즈 풀고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뭔가 이렇게 과학 지식을 좀 쉽게 대중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 같았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접하기 전에 릴스라고 하죠. 짤방 이런 네네네. 걸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한 이유 이런 짧은 동영상으로 두 교수님을 접했었어요. 네네. 두 분 다 이 책을 쓰게 된 결심이 또 따로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김대수 교수님은 어머님이 치매를 앓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님이랑 특별하게 하루에 한 번씩은 식사 시간을 가지자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준비하고 요리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님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는 걸 좀 발견하실 수 있었대요. 단지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치매가 호전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먹는 욕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기억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통해서 어머니의 죽어가는 뇌를 약간 깨우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잊고 있었던 어머님의 행복을 발견해 나가는 모습이 책에서도 되게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제 교수님들은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인류의 자유와 행복이 사실 먹고 마시는 이런 단순한 그쵸. 일상적 과학과 연관이 크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먹는 것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의미에서 쓰신 거고요. 한편 이제 최영진 교수님은 네. 본인이 이제 직접 치료 현장에 계셨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탐욕적 산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네. 그 식품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단 음료를 먹어야 네네, 약간 네. 이런 광고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환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기가 되게 힘드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비만이나 당뇨병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은 인류 역사상 과거에는 거의 없었던 병들이잖아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뭔가 먹는 쾌락이나 맞아요. 네. 갈망에 중독되면서 자기 스스로 약간 치명적인 독을 끊임없이 넣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거겠죠. 일종의 선진국병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똑같이 당뇨병 약을 이제 약 3알 드세요, 2알 드세요 이런 것밖에 처방을 못 하는 거예요. 완화시켜 주거나 더디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환자를 생각하면 그 욕망을 발견해서 그걸 저지시켜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의사를 그만두고 이 욕망의 비밀에 다가서고자 학자의 길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두 저자분이 각자의 그 사명감이나 혹은 깨달음으로 이 책을 공동 저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학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쓴 책이다. 오. 근데 진짜 예전에는 비만이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 통통해야지 정말 그야말로 더 디룩디룩 통통해야지 이제 어른들이 잘 먹고 잘 크는 그러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병의 이제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비만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게 비만이 질환이고 아플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먹는 것에 집착을 하고 그걸 멈추지 못할까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카피 작성하거나 이럴 때 초콜릿 절대 못 끊거든요. 하나씩 먹어야 좀 더 카피가 잘 써지는 것 같아 이런 착각 속에 살게 되는데 직장인분들은 대부분 그러시긴 하죠. 맞아요. 네. 딱 후에 한 2-3시경에 단 게 너무 땡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단 것에 중독되는 게 그 비만 발생률이랑 설탕 소비량이 그 그래프 궤적을 거의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1800년도까지는 거의 소비량도 적고 비만 발생률도 거의 없다가 1900년을 지나서 이제 1980년대에 들어가면 기하급수적으로 그래프가 확 늘어요. 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비만 발생률이 50% 이상으로 높아지거든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돈은 아니겠지만 네. 설탕 함유량 역시 70% 이상 찍는 거 이제 보게 되신 거죠. 네. 결국 이런 궤적들을 따라가는 걸 보면 현대의 설탕 소비량이 늘면서 각종 질병 발생률도 늘었다는 건데 사실 인간이 5,000세대에 걸쳐서 천천히 진화해온 동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단 5세대 만에 비만한 인류는 급속도로 변화한 거죠. 결국 지금 비만의 주 원인으로 이제 설탕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설탕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또 이게 감칠맛도 나고, 그렇죠? 이게 행복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요즘 뭐 설탕을 대체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말이죠. 그래도 설탕을 포기하기는 참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식당만 가도 네. 단 음식 아니면 잘 입에 안 대게 되고 저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설탕이 이미 흔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인류는 그 단맛에 깊게 중독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중독이라고 봐요. 저도 단맛인데. 저도 젤리 중독자여서 사람들이 다 건강을 위해서 끊어라. 그런데 딱 끊기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도 저처럼 대부분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설탕이나 단 것들 끊지 못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만 중독이 아닙니다. 단맛도 사실 중독의 일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중독이 점점 강해질수록 네. 그 단맛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방치하거나 혹은 더 중독되게 만드는 세력이 책에서 식품 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말 그 자극적인 도발적인 그 광고들 그런 카피들이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게 되잖아요. 광고만 보면 이거 먹으면 뭔가 분위기가 상쾌해질 것 같거나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광고들 미디어에 이제 노출되는데 네. 이제 입맛에 있어서 의존적일수록 그 산업이 점차 커지고 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역으로 그러다 보니 이 숨겨진 구조를 파악하면 이제 중독에 조금씩 멀어지지 않을까. 이 미디어가 문제다라는 점도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안다고요. 그 원인 다 알고 그들의 그 속셈, 검은 속셈도 다 알고. 근데 원인을 안다고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왜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다이어트 성공하게 해요. 그렇죠? 저도 다이어트에 근데 뭐 다이어트 얘기 왜 하세요? 우리 김미래 MD님 실제로 보면 너무 말랐어. 네. 어쨌든 좀 먹는 걸 조절해야겠다 생각해서 좀 의문이긴 했지만 일단 이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좀 따라가 보자 합니다. 네. 우선 저자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먹을 것들을 많이 입에 넣어도 둔감해지는 양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인간의 추구하는 본능적 쾌락은 뇌의 시사하부라는 그곳에서 네. 신경 메커니즘에 조절된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시사하부는 몸의 배고픔이라든지 배부름, 섭식 행동을 조절해주는 핵심 뇌중추인데요. 이때 이곳의 기능에 손상이 생긴 사람들이 좀처럼 음식에 집중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약간 둔감해지면서 그냥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는 생각 없이 그냥 난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가 둔감해지면 네. 시상하부의 한 또 그 부분이 둔감해지면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네.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부의 어떤 그 원인을 알고 있다면 좀 더 예민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좀 이게 화학적인 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서 더 이상 안 먹게 되면 좋은 거잖아요. 이게 뭔가 아주 원천적으로 그 욕구를 제거해버리는 거라면. 맞아요. 그 신경을 완전 제거하는 파괴시켜버리는 동물 실험을 과학자분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경 이름이 AGRP라고 하는데 그 신경을 파괴를 해서 동물들이 어떻게 적응하나 정말 음식을 줄이나라고 했는데 네. 그 결과가 약간 좀 잔인해요. 왜요? 예, 문제가 되는 그 신경을 파괴시켰더니 네. 진짜 먹는 양이 줄어들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배고픔이 없으면 이제 계속 살아갈 원동력을 어떻게 보면 잃고 그렇네요. 죽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본능들이 있다는 건 다 어떤 생존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껴야 동물도 사람도 살 수 있다는 아주 뭐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식욕을 그래도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잘 조절하는 방법, 다른 것들 없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상하부에 손상을 입지 않아야 네. 음식에 둔감해지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 중 하나가 마음챙김 식사법이라고 있더라고요. 마음챙김 식사법. 딱 들어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식사를 진짜 매 끼니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 자체에 집중해서 배부름을 눈으로 한번 다 보고 풍성하게 유발해라 이런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식사 중에 저희 휴대폰 정말 많이 보잖아요. 스마트폰 보거나 혹은 뭐 저 게임하면서 먹어본 적도 있거든요. 네네. 아니면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먹거나 네네. 그럴 때는 뭔가 음식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일절 다 끊어내고 눈으로 음식이 들어간다 혹은 음식을 먹고 있다 아니면 또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네. 사람이 배부름이 충족된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을 이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네. 식으로 진행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관에 가면 저희 팝콘 사서 그거는 정말 내가 뭘 먹고 있는지조차 의식 맞아요. 못하고 그냥 입에 쑤셔 넣는다는 표현이 맞잖아요. 완전 그쵸? 큰 사이즈 하나 사서도 금방 먹고 그치. 심지어 영화가 끝나기 전에도 한 반절쯤 지났나 했더니 그 많은 팝콘을 저 혼자도 다 먹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먹는 식습관이 정말 안 좋기도 하고 특히 어떤 영양소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지 분간이 안 되니까 과식을 더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무의식적으로 음식 중독으로 가는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음식의 관망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요인 중에 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사실 극심한 배고픔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네. 아무래도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야 한다. 그리고 밀도 높은 고열량 음식을 먹어야 살아난다는 그 공포 기억이 계속 세포내에 형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때 내 열량을 축적해야 돼 하면서 계속 먹게 되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불안정하지 않게 충분히 공급되어야 비만도 네. 예방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배부른 안정감이 있어야 식사를 내가 원할 때 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음식을 먹으면 다음 식사 때까지 한 4시간은 좀 든든하게 배부름을 유지하겠지 이런 생각을 뇌에서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풀을 먼저 먹어라 이런 것도 약간 이런 거랑 좀 연결이 되어 있겠죠. 네. 또 과학자분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다이어트 중인 사람한테 음식을 제한하지 않으면 사실 음식을 많이 먹지 않지만 칼로리로 압박하면서 이제 섭취를 막아버리면 반작용으로 오히려 더 단 것들을 땡겨서 찾게 네.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생활 습관에 잘 맞는 방식으로 시간 간격을 적절하게 주고 음식을 안정적으로 계속 준비하고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요인은 낙인 효과인데요. 비만을 판정받으면 음식을 제한하면서 환자들한테 이제 비만 꼬리표를 막 던지잖아요. 너 살 빼야겠다. 이걸로 너 연애나 할 수 있겠냐. 이런 말들을 이제 환자들한테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말들은 사실 좋지 않은 말일 뿐더러 네. 이제 환자의 자기 조절 능력을 더 갉아먹는 멘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동기부여는커녕 해악이 된다고 하니 사람들한테 너 비만이다. 이렇게 낙인 효과를 주진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네. 연구 결과로도 실제로 어린 그 체형으로 낙인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이 될 확률이 62% 높았다고 하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폭식 버튼이 오히려 더 크게 늘리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인류가 점점 더 마른 몸매를 추앙해 나가는 것도 문제의 원인이기도 마른 한데 몸매에 대한 추앙. 네네. 미스 아메리카의 그 체질량 지수가 네. 1900년대 초기부터 지금까지 엄청 낮아지고 있대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결과랑 비만 발생률은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몸매를 추앙할수록 네. 오히려 비만 발생률은 더 높아진다. 되게 좀 역설적이네요. 네. 네. 비만 관련 얘기가 나와서 요즘에 비만 치료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언급이 있어요? 실제로 교수님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비만 치료제 연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그래서 이 책 속의 한 챕터에서 이 GLP-1 비만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기가 연구를 했어도 이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뭔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한계도 뚜렷하게 있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비만 치료제를 받으신 분들 중에 15%에서 20% 이상 강력한 감소 효과를
받으신 환자분들도 되게 많으신데요. 이렇게 체중을 감소하게 되면 관절통도 개선되고 이제 나아가서 지방간 질환에도 효과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항공업계는 이제 이 비만 치료제가 좀 더 싸지고 모두가 섭취가 가능하게 되면 승객들이 체중 감소해서 기름도 덜 소모하게 될 거다. 그렇게까지. 네, 그런 연구 결과도 이미 예상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약이니까 핑크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어서 네. 이 약들의 공통점은 투약 기간에만 식욕을 억제해주는 대증 치료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중단하면 요요 현상이 엄청 강하게 오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하고 심지어 빠지는 체중의 절반은 근육 손실이래요. 그래서 진짜 지방이 100%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약이랑 단약을 왔다 갔다 많이 거칠수록 근육은 적고 체지방이 많은 소위 살찌기 쉬운 체질, 요요 체질이 오기 십상이니까 네. 대증 치료는 단기간에 그냥 확 끝내고 식습관을 완전히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비만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은 사실 이 약을 통해서 천천히 어떻게 자신의 삶이라든지 습관들을 바꿔나가는 게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 비만약이 8개월 동안 40만 건이 처방됐다고 해요. 진짜 요즘 제 주변에서도 엄청난 유행을 느끼거든요. 자, 그만큼 뭐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자, 여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상 식욕에 관해서 학술의학적으로 비만을 정면 돌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최형진, 김대수 교수의 먹는 욕망 오늘 또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S24의 김유리 M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라디오 북클럽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입니다. 오늘 9월 1일이에요. 네. 우리 최민석 작가는 지금 늦깎이 대학생이잖아요. 또 그 말씀하시네. 계약 오늘 했나요? 네, 했습니다. 설레요? 아니, 뭘. 우리 옛날에 대학 때 네. 생각하면 방학 끝나고, 이렇게 새 학기 시작할 때 그 설레는 거에 반대였거든요. 이제 또, 근데 늦깎이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진짜 설레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늦깎이 대학생도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부담되고 그래요? 네,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수강 신청도 다 웬만하게 다 이루어지셨을 테고 이제 그 대학 스케줄을 좀 저희한테 좀 친히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저희가 빨리 공유하겠습니다. 네, 연락하고 이럴 때 좀 필요합니다. 우리 네. 작가님의 스케줄이. 자, 오늘 어떤 작가의 작품 만나볼까요? 오늘은 백수린 작가의 단편 소설입니다. 중국인 할머니라는 작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작품은 소설집. 백수린 작가가 낸 두 번째 소설집입니다. 네. 참담한 빛. 네. 이런 그 제목의 작품집에 실린 단편 소설입니다. 예. 네. 그 백수린 작가는 사실 예전에도 한번 우리 장유진 작가께서 네.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 저희가 그때 봄밤의 모든 것 네. 한번 다뤘었어요. 거기 이제 첫사랑 이야기 한번 살펴봤는데, 자, 그래도 우리 또 최민석 작가가 분석하는 백수린 작가는 어떤 분이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작가 소개부터 할게요. 네. 2011년에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거짓말 연습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동안 쓴 책은 뭐 소설집 Falling in Fall, 참담한 빛, 봄밤의 모든 것, 장편소설 눈부신 안부 이런 작품들을 썼고요. 상복이 있는 작가입니다. 한국일보 문학상, 현대문학상, 문지문학상, 이혜주 소설문학상 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백수인 작가가 보면, 좀 삶에서 발생하는 뭐 여러 감정들, 이런 걸 좀 서정적으로 잘 다루는 것 같아요. 우리 첫사랑 얘기도 예전에 장윤희 작가님이랑 했던 게, 왜, 뭐, 사랑 얘기하면 좀 간질간질 오글오글한데 네. 그런 거 없이 굉장히 덤덤하게
느긋하게 이렇게 네. 그 남녀의 관계를 이렇게 딱 서술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죠. 삶에서 네. 생기는 어떤 특기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통 사람의 삶에서 뭔가 되짚어 보지 않고서는 뭐라고 말하기 애매한 그런 느낌. 그 상처, 네네네네. 뭐 감정의 균열 예.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백수린 작가는 이제 특히 상처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내가 타인에게 준 상처, 네. 아니면 내가 타인에게 받은 상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 네. 균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재를 삼아서 작품을 쓰죠. 그러니까 삶은 굉장히 잔잔하게 들여다보는데 표현들은 또 굉장히 섬세해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또 중국인 할머님도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상처에 대한 이야기면서 또 마냥 마음 아프고 이런 상처는 또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들어보시면 이제 제가 줄거리를 좀 말씀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예. 이 작품은 백수린 작가 특유의 아름다운 문장과 네. 담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플롯이 섬세해요. 네. 서사가 아주 섬세한데 그런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네. 왜 이 작품을 골라오셨을까요? 요즘 네. 우리가 일명 혐오 장사라고 해서 네. 증오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잘 팔리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만큼 혐오와 차별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때에 한번 읽어볼 만한 작품인 것 같아서 골라왔습니다. 오늘 작품 중국인 할머니는 담담하게 나와 할머니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차별의 정서도 다룹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지 않나 싶어서 골라왔습니다. 네. 자, 줄거리 좀 살펴볼까요? 네. 소설은 수미상관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주인공은 도입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녀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다.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다. 그저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뭔가 이제 자기의 그 깊숙이 숨겨둔 비밀 같은 거로 고백하는 느낌이랄까요? 네. 이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이 소설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인공은 24인가 25쯤에 부고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부고인데 24, 25 왜 정확하게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린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주인공이 이 부고의 대상에 대해서 품었던 감정의 깊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네. 또 애매하게 만약에 했구나. 내가 네.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네. 돌아가신 해다. 우리는 정확한 해를 그러면 정확히 기억하죠.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요. 네네. 이방인의 메르소가 아니라면. 그렇죠. 네. 아무튼 이때 이제 주인공은 밝힙니다. 그때 나는 할머니의 부고를 받았다고요. 네. 그리고 덧붙이죠. 그녀는 나의 새할머니였다. 이렇게요. 우리가 새어머니, 새아버지란 단어는 굉장히 흔하게 뭐 듣고 쓰는 말인데 새할머니는 좀 굉장히 낯설거든요. 게다가 네. 새할머니의 부고다. 이건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분위기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다는 느낌을 주네요. 네. 네. 이제 주인공은 회상을 합니다. 부고를 받았을 때는 이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였고요. 네. 그래서 새할머니와는 자주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보통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라면 새할머니랑은 볼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은 주인공이 불과 10살 때 새할머니를 받아들였는데 네. 그때에는 내가 너무 어려서 이 새할머니를 마치 몇 해 전에 죽은 할머니의 자리를 차지하러 온 사람쯤으로 여겼습니다. 네. 그래서 새할머니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마치 친할머니를 배신하는 것이라 느낀 것이죠. 어린 마음에.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새할머니는 우리 가족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이 새할머니는 친할머니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어요? 요리법도 달랐고 성격도 말투도 학력도 친할머니와 많이 달랐는데요. 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크게 달랐던 점은 바로 새할머니가 화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목이 중국인 할머니가 네. 됐습니다. 네. 10살 소녀였던 나는 의사였던 할아버지가 왜 어떻게 화교였던 할머니와 만나서 결혼을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새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네. 장례식장에서
이제 새할머니의 아들인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인 진훈이를 만났습니다. 네. 할머니의 직계 가족들과 이렇게 또 만나는 자리가 또 장례식장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이게 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그렇지 전제로 않다면 네. 이 장례식장에 간 거를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예. 일단 장례식이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새할머니가 혼자 살던 집으로 유족들이 다 돌아가서 네. 그곳에서 갑자기 나와 진훈이를 어른들이 다른 방에 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부조돈과 재산 문제로 다툽니다. 그 싸움 소리가 너무나 커서 네. 다른 방에 있는 나와 진훈이한테도 다 들립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한국적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 장례가 끝나고 나면 뭔가 이렇게 가족들끼리 언성을 높이는 가족들이 많은 거죠. 저도 이런 기억이 좀 있거든요. 유산 그렇죠. 다툼이 장례식장에서 네. 꼭 벌어지는 한국 네. 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요. 네. 아무튼 이 할아버지의 유산을 새할머니가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할머니의 자식들은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이고 새할머니한테 돈이 갔지만 네. 그게 원래는 할아버지의 재산이었으니까 네.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나의 가족들은 다시 또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새할머니 쪽 가족들과 우리 가족들 간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때 나는 직감을 했습니다. 뭘 직감을 했어요? 이제는 다시는 진훈이를 볼 수 없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죠. 새할머니 이제 손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진훈이는요. 네. 그리고 그 직감대로 그날 후로 나는 새할머니의 아들인 외삼촌과 그의 아들인 진훈이를 전혀 못 봤습니다. 전혀 못 봤어요. 이렇게 이 소설의 앞부분은 일단락이 됩니다. 네. 유산 다툼. 이게 뭔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는 어떤 전환점이 되는 큰 사건일까요?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여기서 노래 한번 듣고 갈까요? 네. 네. 오늘 소설은 네. 할머니에 관한 것이라 제가 굉장히 정직하게 네. 선곡을 해왔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할머니 준비해왔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백수린 소설집 참담한 빛 가운데 중국인 할머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브로콜리 너머지 할머니까지 들으니까 할머니 생각에 좀 젖어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최민석 작가님도? 저는 사실 할머니가 제 학창 시절에 네.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할머니랑 둘이 살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네. 제가 고등학생 때 같이 살 때 이미 할머니가 치매를 심하게 앓으셨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도 할머니를 그렇네요. 동시에 보살피면서 제가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고, 되게 애틋한 관계시겠네요. 예, 대학생 때 할머니가 치매를 아주 심하게 앓으셨고, 아이고, 네. 그 후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할머니라는 존재는 저에게 늘 각별한 존재입니다. 혹시 어떤 소설 속에 좀 이렇게 묻어나는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던 차마 잘 못 쓰겠더라고요. 네. 감히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잘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나중에 언젠가는 꼭 해보세요. 되게 소지가 좋네요. 그 경험담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직장에서 이런 경험 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 상 이런 거보다 조부모님 상. 외조모 부모님 상을 북으로 올려요. 근데 우리 나이 때는 그것까지 왜 올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보다 좀 어린 한 30대, 20대, 30대, 40대 요 친구들은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그 양쪽에서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준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추억이 많아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상실감 크고 좀 많은 분들이 와서 좀 같이 그거 함께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더라고요. 전 그걸 몰랐었어요. 왜 그러나 요즘 친구들이. 근데 문화가 이렇게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성장 배경이 다르네요. 그쵸. 저는 일찍 경험했네요. 그래, 네. 앞서 나갔습니다. 네. 다시 좀 우리 또 할머니 돌아가신 얘기 아까 이제 거기서 마무리를 했으니까 잠시 전에 장례식장에서 이제 유산 문제로 인해서 좀 다툼이 있었잖아요. 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시간은 흘러서 주인공인 나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개로 만난 한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남자친구와 뮤지컬 투란도트를 보고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남자가 하늘에 걸린 엄청나게 둥근 달을 보면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달이
참 아름답다고요. 네. 나는 이런 남자의 속내도 모르고 눈치 없이 나는 예전에 이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달을 본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달도 아니고 막 슈퍼문처럼 엄청 큰 달이었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이거보다 더 큰 달을 봤다고 얘기하는 네. 게 조금 남자 입장에서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사를 인용한 걸 보면 이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역할을 하나 이 보네요. 대사는 소설 후반부에 가서 큰 역할을 합니다. 네. 아무튼 나는 남자와 여전히 달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남자는 아직도 뮤지컬 투란도트의 감동에 젖어 있는지 대뜸 우리 언제 이탈리아에 가서 같이 투란도트 보지 않을래요? 네네. 라면서 갑자기 미래를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거 나름 프로포즈인데 왜 이렇게 프로포즈를 멋없게 갑자기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얼마 후 네. 그게 프로포즈가 맞다는 듯이 네. 이 남자는 나의 남편이 됩니다. 그 사실 이 작품에서 남자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네, 네. 할머니가 중요한 인물이지. 네. 그래서 아무튼 소설은 서둘러서 네. 이야기를 전개를 하죠. 네, 다시 이제 뭔가 할머니 얘기가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이제 주인공은 서술을 합니다. 자신의 결혼식에 외삼촌과 진훈이를 부르지 못했다고요. 외삼촌의 결혼식에 나는 있었지만 나의 결혼식에는 외삼촌을 초대하지 못했다고요. 근데 본인도 분명히 외삼촌 결혼식 때 가서 사진에도 찍히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부르면 되죠. 왜 못 불렀을까요? 그 유산 상속 때 다툰 아니. 그게 좀 서먹하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뭐 그 소설 표현에는 별로 나중에 어떻게 해결되는지 기억도 잘 안 난다면서요. 그냥 모른 척하고 전화하면 되죠. 진훈이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이 인물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네. 그리고 이 소설이 제가 아까 수미상관식으로 구성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소설은 이쯤에서 다시 첫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첫 문장이 이겁니다. 네. 지금까지 나는 한때 내게 중국인 할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다. 네.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었다. 그저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어왔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어왔다. 이게 참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따금씩 지금은 나의 남편이 된 남자에게 내가 언제 더 크고 아름다운 달을 보았는지에 대해서 끝내 말하지 않았던 그날 밤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은 그 언젠가 네. 단 한 번 새 할머니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었던 그 추석의 밤에 대한 이야기였다. 추석의 밤이었구나. 그래서 달이 컸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할머니와의 추억으로 넘어가는 네. 장면인데 그날은 어떤 날이었나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날은 네. 바로 네. 내 쪽에서 새 할머니에게 처음으로 질문을 한 날이었습니다. 네. 내가 처음으로 한 거죠. 할머니의 가족은 어쩌다가 한국으로 왔는지 물었고 네. 둘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밤이었습니다. 그때 주인공은 1992년에 대사관에서 중화민국의 깃발이 내려갔을 때 네. 주변 모두가 미국으로 대만으로 아니면 오히려 중국으로 떠났을 때 왜 할머니는 한국을 떠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네. 그때 할머니는 나의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농담하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너를 만나려고 그런 거 아니었겠나? 나는 새 할머니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굉장히 그 둘 사이에 엄청난 거리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런데도 할머니는 이렇게 너를 만나려고 한국에 남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얼마나 따뜻해요 그 한마디가. 네. 나는 쑥스러워서 할머니한테 올해는 유난히 달이 밝네요. 이렇게 말하고 네. 할머니는 그렇구나 하면서 답을 합니다. 둘은 그렇게 달빛 속에 있었는데 네. 그때 할머니가 불쑥 말합니다. 대륙 사람 자식으로 태어나 대만 사람이 되어서 70년 넘게 여기서만 살았는데 여기서 외로우면 어디를 간들 외롭지 않겠니? 참 여기 그
학교들의 어떤 외로움이 좀 느껴지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더 이상 할머니가 갈 데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딴 데를 가도 결국은 다 똑같을 것이라는 네. 대답인 거죠. 그만큼 할머니는 외로웠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주인공은 이 밤의 기억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속마음을 꺼내 보여줬던 날, 내가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다가갔던 날, 네. 그리고 달이 너무 커서 거짓말처럼 아름다웠던 밤, 할머니와 나, 그리고 어느 틈엔가 내 옆으로 다가와 있던 진우는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덧없이 짧은 한순간 동안 손만 내밀면 닿을 듯 가까운 반투명한 달 아래 마치 사이좋은 한 가족이라도 된 듯이 말이죠. 그리고 나는 지금 그때를 회상합니다. 이러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할머니와 나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지만 굉장히 또 많은 것을 정말 담고 있네요. 이게 제가 그냥 후루룩 읽었을 때와 또 달리 지금 최민석 작가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이거 되게 묵직한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말 그렇습니까? 네, 저랑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제가 혼자 읽을 때는 그냥 좀 네. 그냥 스토리 위주로 좀 읽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다시 좀 곱씹어 보니까 혹시 예. 할머니 경상도 사투리 쓰는 할머니 때문인가요? 아니 그리고 그 92년 그 대사관에 중화민국 깃발이 내려갔을 때 그때가 지금 한중수교 때거든요. 네. 그 대사관의 주인이 바뀔 때였어요. 네. 대만과 단교하면서 지금 명동거리에 있던 그 대만의 그 많은 그 중화민국 그 국민들이 나라를 잃은 그 슬픔에 젖었을 그렇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만으로 가거나 맞아요. 아니면 아예 미국으로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냥 어차피 뭐 그래 뭐 지금 그렇긴 뭐 대만과 중국이 갈라서긴 했지만 원래는 난 중국 사람 아니냐 그래서 네네. 차라리 이제 중국을 택한 사람들도 네. 있었고 그때 할머니는 그냥 계속 한국에 남아 있었던 거죠. 쭉 70여 년을 한국에서. 근데 그 사이에 그 기간에 얼마나 서러우셨겠어요. 사실 네.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 한국이라는 곳이 굉장히 떠날 수는 없지만 결코 막 살가운 곳은 아니에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 되게 서럽게 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네, 그 할머니는 지금 여기서 네. 지금 또 새로운 가정을 예. 끌고 가면서 또 이제 사실 손녀가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이질적인 가족과 또 어울리면서 또 외로웠을 테고 할머니의 어떤 그 인생이 좀 이렇게 좀 반추가 되는 그런 지금 순간순간인데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 사회 내에 있는 그 차별의 정서 네. 그리고 이걸 감내해야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네. 이 와중에 보여주는 그들의 용서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견 이런 것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네. 저는 감히 더 깊은 감동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자부합니다. 좀 안타까운 게 결국 적극적인 화해를 하지 않잖아요, 주인공이. 네. 그 외삼촌이나 진훈이를 좀 불러서 더 어울렸으면 이게 어떻게 화해 제스처인데 그냥 달만 바라보다 끝나요. 요즘이 좀 아쉬운데요. 이거 어떻게. 그걸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풀이해봐야 될까요? 주인공이 일단은 작품 속에서 네. 외삼촌과 진훈이를 다시는 만나지 않는 걸로 나오죠. 네. 그런데 결국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바로 결론부의 주인공의 회상씬입니다. 이 회상씬에서 주인공은 할머니와 진훈이와 함께 보냈던 유일한 교감의 시간을 떠올리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의지를 갖고 외삼촌과 진훈이를 배척한 게 아니라 네. 살다 보니까 어쩌다 할머니 쪽 후손들과 멀어졌다는 건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할머니와 진훈이와 교감다운 교감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결국 이 주인공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배척하는 인물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포용하려고 노력하는 인물도 아니에요. 네. 그냥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인물. 바로 평범한 우리의 모습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으로 그래서 이런 인물을 택했고 이렇게 묘사를 했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주인공의 태도잖아요. 네. 네. 주인공이 그 과거의 할머니와 진훈이를 떠올릴 때의
품었던 그 마음가짐. 이게 뭐냐면 비록 함께 제대로 어울리지는 못했고 비록 아주 낮은 온도라고 할지라도 네. 이 주인공이 나름의 애정을 품고 있었다는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담백하다는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예. 그렇죠. 막 너무 적극적으로 네. 주장을 하면 흔히 하는 말로 네. 뭐 유행어긴 하지만 네. 오글거릴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독자한테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죄책감을 줘서 작품이 부담스럽게 다가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담백하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독자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백수린 작가의 어떤 특징, 네, 개성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이 소설의 매력도 그 정서와 문장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네. 이렇게 담백하면서 따뜻한 정서를 전달하는 작품은 사실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편적인 정서를 그저 일상적인 언어에 담아서 전달하면 네. 그 작품은 식상하게 여기지기 마련이거든요. 결국 소설은 이야기와 문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네. 그래서 서사파 소설이냐 뭐 문체 중심의 소설이냐 네.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서사를 중시하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소설은 결국은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꽤 많은 작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도 말했고 김현수 작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설은 결국 문장이다. 소설은 문장이다. 왜냐하면 이야기만 따지고 본다면 훨씬 더 이야기가 재밌는 예술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네. 영화도 있고 뭐 만화도 있고 뭐 오페라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 어떤 이야기 예술도 네. 소설보다 언어적인 표현, 즉 문장이 좋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백수린 작가의 작품은 정말 소설의 참맛을 잘 살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책만큼은 그래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꼭꼭 씹어 읽어서 봐야 되는, 그래야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자, 중국인 할머니 오늘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마지막 곡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주인공이 할머니와 마지막으로 나눈 그 대화에서 네. 할머니가 결국은 어딜 가도 이방인의 삶을 이방인의 삶은 외롭다는 것을 네. 알려줬잖아요. 사실 저는 할머니도 그렇고 진훈이도 그렇고 이 속 깊은 대화를 제대로 못 나눠본 주인공도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 우리가 외롭잖아요. 네. 예. 장구경의 We are all alone. 네. We are all 네, 우리는 다 외롭다. 네. We are all alone. 들으면서 그럼 이 시간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백수린의 소설 중국인 할머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최민석 작가님의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작은 선전도 문을 닫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어. 네, 고맙습니다. 네. 谢谢。